어, 오케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 연구 과제로 그 수행하고 있는 한국 식품의 식품 산업의 세계화, 지구촌 식량 영양에 대한 기여, 이런 쪽으로 제가 5분을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의뢰를 했고, 오늘 저희가 그 중간 발표 또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하시면서 어려운 점 이런 걸 좀 얘기를 듣고 우리 재단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그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어, 풀무원 USA 한정훈 박사하고 또 박영효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강석환 대표님, LA에 계신 그 두 분을 저희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현진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금 미국은 엄청 새벽인데 한정원 박사님하고 강석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래간만에 존경하는 신동아 교수님, 박영호 교수님, 박형희 회장님, 그다음에 최서한 교수님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늘 이철호 명예이사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한국 식품 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 안보에 대한 기여로 오늘 토론회장을 마련했으니까 마음껏 좀 의견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연구 과제 진행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과제를 계획한 거는 작년 10월경에 우리가 계획을 했고 5분에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 참여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지금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식품 산업이 이제 세계화를 하는데 세계화로 그냥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한국의 식품 기업 그리고 한국의 식품이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생각할 때다. 그렇게 하려면 지구촌의 이 식량 영양 안보 문제를 우리 식품 산업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우리가 세계화를 하는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한국의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 산업이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논의를 지금 시작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참여하신 우리 식품산업협회나 외식산업 쪽에 굉장히 어려운 그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두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사실은 권태진 박사님은 우리나라 북한 관련 연구에 제일 앞서 나가시고 그동안에 제일 많은 일을 하신 분이 돼서 권태진 박사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쪽에 사실은 제가 외교부에 우리 ODA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얘기할 사람을 요청을 했는데 이효정 박사님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일을 많이 했고 또 코트라 쪽에서도 위원으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그 개인 회사를
차려서 이쪽에 아주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돼서 제가 우리 구성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손홍석 교수는 그 식품 발효 쪽에 전공을 하는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손 박사가 한국 식품의 비교 우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흐름을 주제 발표를 한 50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를 우리가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내에 시간을 좀 잘 맞춰서 10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고 토론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한 5분 정도 이 발표를 다 들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1 세부과제 음식 역사를 통해 본 한국 식품의 비교 우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홍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손홍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철호 교수님 연구실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철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김치나 막걸리 같은 전통 발효식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해서 네, 제가 발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세부 과제 음식 역사를 통해 본 한국 식품의 비교 우위라는 그 파트 세부 과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연구 과제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부 과제 연구 제목은 음식 역사를 통해 본 한국 식품의 비교 우위로 정했고요. 본 세부 과제의 연구 목표는 동북아시아 음식 체계의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발전 역사를 개관하고 토기 문화의 이 발상지로서 이 끓인 문화 그리고 발효 문화의 뿌리를 둔 한국 음식의 특징과 국제 경쟁력을 논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개의 파트로 연구 내용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파트 1은 저희 과거, 파트 2는 현재, 파트 3는 미래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한국 식품의 뿌리로서 저희가 이제 끓인 문화, 발효 문화, 공유 채식 문화, 콩식품 문화, 동의약 식이요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한식의 세계화 사례, 지금 한 8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햇반, 김치, 신라면, 포장두부, 막걸리, 소스류, 구이김, 냉동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한식 세계화 사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위한 한식 기여로서 이 대체육이라든가 이 배지, 식물식품 그리고 면역력 증진 식품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한국 음식의 비교 우위 고찰을 통한 세계화 산업화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저희 파트 1의 저희 1세부 과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식품의 뿌리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이제 끓인 문화, 특히 이제 구이 문화와 끓인 문화의 기원, 찌개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식품 과학 기술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 식품 발효 기술과 어떤 문화, 뭐 불이라든가 토기 사용 같은 그런 문화와 이 식품 발효 기술이 어떻게 같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뭐 사실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철호 교수님께서 그 한국 식품사 연구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고요. 이 발효 문화도 뭐 김치 발효라든가 젓갈 같은 그런 우리 발효 문화의 기원도
어떤 그런 이 토기에서 어떻게 그런 발효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지 그런 어떤 토기의 이 사용과 발효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자 하고요. 공유 채식 문화도 누룩의 제조와 양조 발효의 기원, 토기에 저장한 그런 어떤 이 재료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술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 콩식품 문화, 콩의 식용 기원과 전파, 콩 발효의 기원, 한반도의 두장 문화에 대해서 파트 1에서 이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의학 식이요법, 사상의학 같은 이 동의학 섭생 이론의 이 발전에 대해서 파트 1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한식 세계화 사례로 이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그 한식 세계화의 날개를 달다라고 하는 그 책자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 자료들 좀 업데이트된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자료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햇반의 한식 세계화 사례,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라면, 신라면,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포장 두부, 그다음에 요즘 또 인기를 얻고 있는 막걸리, 그리고 이제 이 장류를 비롯한 이런 소스류, 네, 그리고 저희 구이김의 해외 진출 세계화 사례, 마지막 이제 냉동 만두까지 해서 이 파트 2를 구성을 하고자 하고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좀 작성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철 교수님의 좀 자문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위한 한식의 기여에서 이제 뒤에 이제 한식과 연계지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좀 한식과 관련 짓기 좀 어려운 일반적인 자료를 이렇게 모으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파트 3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디스커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파트 3 첫 번째 이제 대체육 개발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철 교수님이 작년에 식품과학과 산업지에 그 논문 내신 거 보면 그 전통적인 그 대체육이라고 해서 두부라든가 발효에 의해서 이제 고기 맛을 생산한다는 그런 그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식용곤충, 배양육 이런 자료들을 이제 포함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배지식품 개발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이제 자료를 국내 국외 거를 잘 모으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파트에 이제 강조를 두는 부분이 이제 한식의 기여 쪽으로 조금 이 중점을 두고자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원고를 좀 구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력 증진 식품 개발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일단 식용곤충 부분을 좀 내용에 좀 포함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는 많이 찾았는데 사실 자료 찾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철호 교수님 자료나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기존에 사실 해왔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더 많이 정돈하고 정리해서 다음번 이제 결과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간 발표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2 세부 과제 한국 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정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김정현 이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식품산업협회에 오래 계셨고 또 그동안에 MIT에서 연구원 생활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식품연구원 협회 식품연구원 원장을 하시고 이번에
협회 이사로 이 식품산업진흥 분야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주제가 한국 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 지금 화면이 공유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저희가 지금 컨트롤하기 어렵고 지금 주최 측에서 아마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K-팝 이후로 또 K-컬처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 K-푸드의 열풍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 해외 진출 현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기회 요인이 어떤 건지, 또 위기 요인이 어떤 건지도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출 증대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기여할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로 나가는 최근 CJ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장서서 비비고 브랜드가 글로벌로 굉장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농식품 관련해서는 수출 현황 관련해서 연도별, 주요 국가별, 품목별 데이터들이 상이한데 농식품부 자료로 저희가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 기업이 또 현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들이 많이 저희가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산 법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생산 법인하고 또 품목, 현황 등을 조사해서 또 수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회 요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안전성이라든가 건강 지향성, 편의성,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K푸드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관련해서도 수출 확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메가 FTA 관련인데요. 2월 달부터 RCEP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동남아 10개국이 저희 이제 같은 이제 시장으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CPTPP도 저희가 최근에 가입 추진하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같이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 한류 열풍 관련입니다. 최근에 BTS, 기생충 등등해서 굉장히 한류 열풍이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K푸드 관심도 같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기 요인입니다. 위기 요인은 가장 큰 부분이 비관세 장벽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관세 장벽들이 특히 식품 쪽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관세 장벽들을 분석을 해보면 식품 쪽에 비관세 장벽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주요국의 통관 부적합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같이 내용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제언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농식품 수출 통계 조사와 주요 식품기업 해외 진출 현황 조사는 거의 이제 마감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6월 달 내에 충분히 작성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시간을 충분히 남겨주셔서 앞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제3부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윤은옥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윤은옥 부장님 어떻게 비디오 마이크 됩니까? 말이 안 들려. 됐어. 됐어. 윤 부장 마이크 됐다. 제가 자료를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올려드린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과제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게 될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윤은옥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한 25년 정도 외식정보의 박형희 대표님 밑에서 외식산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일을 하면서 지금 외식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과제에 참여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제는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외식산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다들 한국의 외식 브랜드 그리고 외식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연도를 한번 쭉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0년대를 외식산업 해외 진출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2020년부터를 코로나 정책이라고 이렇게 쭉 한번 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외식산업을 보면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외식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조금 외형 성장이 있었고요. 외형 성장과 함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국내에 있는 외식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조금 한계성 그리고 경쟁 과열 때문에 점점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도쯤부터는 한식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한식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식 기업들이 활발히 해외 진출을 하면서 해외 진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지속화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초기에는 한식 세계화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한식 업종들 그리고 한식 아이템이 조금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출 형태에 있어서도 한식만이 아니라 무슨 양식 그리고 음료 쪽으로 굉장히 업종이 다양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브랜드 진출 자체가 시스템이 한국에서 조금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시스템이 옮겨가고 또 브랜드가 옮겨가는 것 등 다양하게 연도별로 해외 진출의 업종뿐만 아니라 이 진출 형태도 조금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한 것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무래도 뭐 철수하고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형 외식 업체들은 꾸준히 해외 진출을 하고 또 해외 현지 업체들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조금 가속화하겠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러니까 AT에서 매년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 조사라는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공정위에 등록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가 4,106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조사에 응한 2,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했는지, 해외 진출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에 대한 좀 조사 자료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상 업체 중에서 약 134개 업체가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진출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 2.6%는 앞으로 우리는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출 국가를 보면은 약 50여 개국에 3,700개 정도의 점포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아마 예상하셨다시피 주로 진출한 국가들은 뭐 중국, 미국,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대만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출과 외식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보고서 나라를 선정하고 도시를 선정하는지를 봤을 때는 당연하게 현지 시장 규모가 충분히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한류 아니면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진출 국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진출의 어떤 효과성 측면인데요. 아마 다들 생각하셨던 것처럼 해외 진출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뭐 국내 외식 산업 그리고 대외 외식 브랜드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국내산 농수산물들, 식품들 이런 부분들이 해외 진출이 조금 확대된다라는 대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외식 업체, 해외 진출을 한 외식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을 조금 새롭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또 현지의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한다거나 인력 창출, 인력 송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외식 업체가 얻고 있는 해외 진출에 대한 효과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아래쪽에 해외 진출의 효과 정도를 봤을 때 의외로 고용 창출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 창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외 송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을 한다라고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이 조금 어떤지를 봤더니 이미 해외 진출에 있는 외식업체들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지에도 현지인들이 방문이 감소한다거나 뭐 영업 금지, 모임 인원 규제 같은 행정 명령들 그리고 위생 관련 규정이 너무 강화되는 것들이 사실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업소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에 있어서도 사실은 1억에서 3억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외 진출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진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외식업체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3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식업체들이 해외 진출의 좀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해외 진출에 대한 상황이나 여건, 어떤 필요한 경쟁력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국내 외식업체들이 그래도 조금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과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되는 과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한 자료들 아마 이 자료는 기존에 조금 조사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데스크 리서치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현황과 함께 주요 업체들의 진출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식 업체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준비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 매장과 해외 브랜드 매장이 어떤 차이점,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 진출하는 외식 업체들이 이 개인 업소냐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냐 아니면 뭐 뚜레쥬르나 이런 것처럼 대기업이냐에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는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국내 영역 확대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해외 진출을 조금 서두르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형태별로 해외 진출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출을 할 때 준비 과정이라든지 희망 국가가 이런 사업 형태나 진출 목적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 분석을 조금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진출 전략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번 과제를 마무리하려고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6개월 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국내 외식 업체들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사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외식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아마 박형희 대표님이 직접 진행을 해주신 2017년까지는 한국 외식 영감을 발행을 하면서 영감 안에서 국내 외식 업체들이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수록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이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 최신 자료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AT에서 나오는 조사 발표 자료도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응답률이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뭐 식품 파트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기간 안에 그 외식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조금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조금 충실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상 3과제 계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 사실은 외식 산업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식품 산업에서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결과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제4 세부과제 개발도상국의 식량 영양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우리 이효정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효정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처음 뵙는 선생님들께 잠깐 소개를 올리자면 우리나라 외교부 산하의 ODA 전문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농업 전공으로 농업 전문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공은 원예학이고요. 원예학으로 학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ODA 담당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독립적으로 그 ODA만 집중해서 컨설팅하는 연구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겸직을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있는 국제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연구원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연구 과제 중에 4번째 주제로 개발도상국의 식량 영양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반대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의 어떤 외식 업체 그리고 식품 업체들이 어떻게 해외를 진출할까를 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이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가장 어려운 점인 푸드 시큐리티를 어떻게 증진을 시켜줄까 이것을 하는 사람이어서 앞선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나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해서 좀 걱정도 되고 이게 연구 보고서의 톤에 맞을까 이런 우려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그리고 영양안보 분야에 주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굉장히 큰 범위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 기업들이 그 국제사회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경제, 사회, 환경 이 3가지 필러에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17개의 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에서 식량 그리고 영양 안보는 SDG 2번 목표에 해당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을 이제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목표 달성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특히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차는 2022년 현재 SDG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 영양안보 SDG 2번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좀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닭의 통계 자료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ODA에서는 그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올해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드디어 4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전체 4조에서도 식량과 관련한 것들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SDG 2번, 우리가 이제 흔히 식량 안보는 SDG 2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SDG 12번, 뭐 13번, 15번도 식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식량 안보의 지표 SDG 2번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15년까지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었어요. MDG가 이제 끝나고, 그럼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대륙별로 이런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그래서 2030년에 아프리카의 그 영양결핍 유병률, 식량 안보를 가장 측정하는 가장 큰 지표인 그 SDG 2번의 지표가 아프리카에서는 25.7%,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5예요. 이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숫자인데,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선진 북반구, 전 세계 글로벌 노스가 어떻게 사우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2번이 식량과 영양 안보에 관한 얘기지만 SDG 12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인데, 여기에서의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식품, 이것의 3분의 1이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다. 이 푸드 로스 앤 웨이스트를 줄이는 것이 12번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역시 SDG 13번 그리고 15번 이렇게 해당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DA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거여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고려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손 교수님하고 윤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어떤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관련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게 코이카가 베트남에서 CJ제일제당과 함께 베트남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가공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생계 수입을 위해서 고추를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가공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홈쇼핑을 통해서. 그리고 김치 공장을 CJ가 굉장히 크게 하노이 인근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비비고 만두부터 해서 김치까지 다 만들어서 유럽으로 북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트남의 농촌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을 어떻게 지원할까가 제가 고민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와 경쟁 관계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ESG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관점에서 내 파트만 잘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앞선 발표 들으니까 제가 그러면 톤을 다른 연구자들과 톤을 맞춰서 기업의 ESG 차원에서 어떻게 SDG 2번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한 게 아프리카에서였어요. 그래서 르완다에 다녀온 지 며칠 안 돼서 자가격리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르완다에서도 고추를 재배를 하는데 중국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와서 그 고추를 거의 다 사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쌀 생산만 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푸드 시큐리티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양파와 고추를 생산을 해서 더 비싸게 수출을 하자라는 게 국가의 전략이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ODA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사업을 다 기획을 하고 계획서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 국내 식품 기업들이
이제 아까 윤 부장님 자료를 보니까 아프리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이제 위주의 진출이지만 이제 시장이 주로 거기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면 원재료를 어떻게 소싱하지? 네슬레나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미 아프리카에 뭐 많은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더 자료를 그 중간 이후에 더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그 발표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 과제를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박사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방향하고 식품 산업, 외식 산업이 가는 방향하고 반대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묶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CJ가 베트남에서 고추 산업을 한다든가 또 아프리카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한국 식품 산업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많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정말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밝혀내고 언론에도 알리고 한국 식품 산업이 어떻게 세계에 기여하는지, 외식 산업이 어떻게 세계에 기여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이 과제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은 분을 저희가 찾아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그 마지막 과제인데 북한의 식량 사정과 남북 협력의 현재와 미래 우리 권태전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권 박사님 나오 계십니까? 권태진입니다. 금년도 2022년도 한국 그 식량안보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이 과제에 제가 세부 과제로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쭉 들으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인데 저는 그 북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 과제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가 34년간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한 이후에 지금은 그 민간 그 싱크탱크인 GSNJ에서 주로 북한 관련되는 연구 그리고 또 국제협력 특히 ODA 관련되는 그 연구 내지는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코이카에서 수행하는 과제 3개 과제에 전문가로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그 배경이랄까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북한이 이렇게 발표하거나 수행했던 이벤트 중에서 이 과제와 특히 관련이 되는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하나는 지난해 7월 달이었죠. 조금 전에 그 이호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SDG 지속 가능 개발에 관한 특히 그 과제 2번 홀 2번과 관련해서 북한은 전체 17개 과제 목표를 대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히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2번 역량 개선에 대해서 좀 노력할 것이고 이 부분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비교적 좀 솔직하게 밝힌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해 연말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런 그 당의 중요한 그 결정은 중앙위원회 행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행사에서 특히 농업과 농촌 부문에 대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중에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식량 작업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좀 듣지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북한의 주식이 쌀과 옥수수에 있는데 이제 쌀과 밀가루를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도 연계가 되죠. 그렇다면 자연히 앞으로 그러면 옥수수는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북한의 전체 재배 면적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그럼 일종의 농업 부분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좀 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제가 제안받은 주제는 식량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최근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식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식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식품 가공 공장이 많이 지금 들어선다든지 또 이번에 밝힌 대로 식량 부문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어떻게 주민들의 식품 소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정을 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는 식량이라고 했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주제 식품에 좀 맞춰가지고 앞으로 조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오늘 느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그거를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잠정적인 목표는 먼저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식량은 어차피 농업 부문하고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현재 사정이 어떠냐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식량 내지는 식품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이 부분을 제2장에서 제가 기술을 하고 3장에서는 이것은 결국의 농업의 정책의 변화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미래의 북한의 농업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나름대로의 전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업 부문 협력 또 식품 관련된 협력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기술하는 순으로 보고서를 조정할까 합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1990년도 중반 이후에 고난의 행군 이후 지금까지 식량 사정 아주 어렵죠. 한마디로 또 농업 정책의 동향 이것은 나름대로 최근 10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동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남북 농업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것이 연구의 목적이고 연구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또 농업 정책 또 협력 동향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서는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서 정량적으로 좀 분석한 다음에 북한의 원전이라든지 이건 또 정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됐던 연구 중에 농업 식량 사정을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아주 어려운 식품 섭취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황이 어떤 거를 좀 분석해 본다면은 북한의 식품 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세계 식량계획 WFP가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식품 섭취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북한 당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앞으로 미래의 식품과 관련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제가 보고서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농업 부문이 GDP 중에서 한 20 내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뭐 경제 개발의 일원으로서 농업 부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농업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좀 분석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농업 기반, 북한이 뭐 지난해 연말에도 주로 사화 정책, 그 수리화, 전기화, 과학기계화 이미 60년대 부딪혔던 문제인데 다시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최근에도 다시 똑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 농업 기반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기반이 현재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을 둘러싼 전 후방 산업도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식품강공업은 하나의 농업의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뭐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식량 사정을 보면은 뭐 이 그래프에서 이 그 실선이 필요한 양 소요량인데 현재 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제사회의 그 지원을 또 받더라도 또 북한이 자체적으로 상업적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역시 식량 소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식량 문제, 식품 문제가 더욱 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과제를 왜 하는지 하나의 이제 배경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예측도 제가 아마 이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면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식량 배급 제도가 상당히 그 무너진 상태고 특히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최근에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그 국경이 이제 교역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중 간의 그 교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식품을 둘러싼 문제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그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추진해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 모 기관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신안보 상황, 신안보 위기가 어떤지 식량 위기를 포함해서 신안보 위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식량 그 안보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안보 상황, 안보 위기에 북한이 처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이게 서로 그 신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군사 안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 제가 좀 더 밝혀내고자 합니다. 뭐 이 외에 이제 나머지 그 정책의 동향이라든지 협력 방향은 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은 나머지 연구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주어진 그 분량, 이 분량이 아마 그 제가 기술할 수 있는 분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가능한 한 컴팩트하게 제가 정리해서 전체적인 보고서가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박사님. 사실은 북한에 대한 자료, 특히 식량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 식품 산업에 대한 자료가 별로 알려진 게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 박사님이 그동안에 그 하신 내용은 보고서에 뭐 그렇게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좀 수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5가지 발표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한 5분 정도 잘 좀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동아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네. 오늘 점심은 배달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쿠폰으로 예, 대단히 의미 있는 아마 이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식량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 식품 가공 산업과 연계시켜서 식량 안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을 설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다가 외식 이런 산업이라든지 이북의 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손 교수님, 손흥석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음식 역사와 한국의 비교 우위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식이 세계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식뿐만 아니고 뭐 이제 다른 분야로도 좀 나가는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식의 전통성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경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김영년 이사님 아마 내용이 굉장히 잘 구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다 추가해서 글로벌 식품 기업이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금 요약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 대상국을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분야에 지금 가장 많이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것이 AT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T에서도 지금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시는데 AT와 좀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은옥 부장님, 박형희 회장님 밑에 있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건 아니고 모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식산업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현황도 지금 쭉 굉장히 잘 발표를 해주셨고 아마 보고서 반절 정도는 쓰신 것 같으네요 이미. 그러신 것 같고 그 외국에 진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럼 한식을 포함해서 업종을 다양화 이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업종을 다양화되면 이것이 과연 한식이겠느냐 하는 또 의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것이냐 이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마 식재료 수출액이 증가가 된다고 해서 아마 농림부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문제는 현지에 있는 분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산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제안을 좀 해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발표 중에 그 소규모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생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개발도상국 식량 영양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나라로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는 이런 과제라고 봅니다. 이효정 대표님 자가격리는 잘 했죠?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뭐 우리가 ODA 사업을 한 4조 원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우간다에 가서 이 ODA 사업으로 좀 관여를 해봤는데 그 분야에서 우간다 같은 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단백질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ODA 사업에서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자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산에 지원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의 아까 그 입영률이 25.7%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부족 상황을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을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식량 사정,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권태희 박사님이 정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알 수 있게 조금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과제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 옥수수를 밀가루로 여기 전환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이 나오는데, 과연 이 밀가루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 그 이북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추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잉여로 남는 이런 자원들을 뭐 이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권태희 박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식량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북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방안도 좀 여기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능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과제들은 지금 굉장히 적절한 분들이 선임이 됐고 지금 열심히 하신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아 교수님. 아주 적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박영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철호 교수님이 이따가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최근에 2달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 LA에 우리 지금 여기 화상회의에 들어와 있는 매튜 강석길 강석환 대표하고 프로페서 스타이어하고 공조로 책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한식 문화나 한식의 그 어떤 우수성, 그리고 미국의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AT센터 그 사장님이 김춘진 의원님이 방문했을 때 그런 논의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마침 이런 훌륭한 과제에 한 꼭지를 좀 하면은 다른 데 뺏기기 전에 우리가 우선점을 찾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제안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는 이따가 아마 매튜 강하고 같이 좀 논의하면 좋겠고요. 세류 과제들은 제가 오늘 5가지를 들었지만 다들 좋은 전문가신데요. 그 내용들도 너무 훌륭하고 잘 매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제가 보면은 한국 식품 세계화하고 지구촌 식량 안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가지 다른 트랙이지만 또 그걸 잘 어울려 가지고 훌륭한 그런 과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손홍석 교수님 내용이 너무 아주 좋은데요. 뭐 거의 퍼펙트하고요. 단지 나중에 제가 지금 컬처드 미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큰 포맷이 좋은데 대체 육자도 빼야 되는데 하여튼 대체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배양육은 아직 우리가 어떤 글로벌 안보라든가 또는 식량 안보라든가 또 한식의 우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혹시나 이 독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배양육은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과제, 3과제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요. 논테리프 베리아로 한 것들은 결국은 푸드 세이프티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푸드 시큐리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했던 프로페서 스타이어하고 매튜 강이 만약에 이런 거를 미국에서의 실제적인 사례를 든다 그러면 매우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효정 박사님이 워낙 이쪽 ODA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연구과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검역본부 본부장을 할 때
또 지금도 지금 외교부 ODA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뭐 동남아에 이제 예를 들면 라오스 같은데 라오 같은데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식물 그러니까 축산물 말고 그 식물 생산품에 대한 그런 이제 공장도 세워주고 연구소도 세워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잘 하시겠지만 뭐 외교부뿐이 아니라 농림검역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죠. 이름이 바뀌어서 검역본부에 이제 식물 검역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들이 많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진흥청이나 그리고 또 뭐 농관원이나 이런 데를 통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좀 더 확실하게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우리 권태진 박사님이야 뭐 북한에 대해서야 일 전문가시고 많이 좋은 얘기 들어서 반갑고요. 맨 끝에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ASF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점 남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양돈 산업에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양돈 산업이 없어집니다. 그냥 좀 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구제역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ASF는 오면은 그냥 끝까지 그 돼지를 죽이고 말기 때문에 그 야생 동물에서부터 이제 그 멧돼지로부터 이제 양돈 산업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갑긴 했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우 훌륭한 과제를 주관하게 되신 우리 이철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경화드리고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호 교수님. 늘 뭐 앞서가는 그런 의견들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형희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주 1과제부터 5과제까지 그 중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철호 교수님 이런 과제에 우리 연구원과 함께 해 주시도록 부탁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전 과제는 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가 2과제와 3과제에 대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과제에서 우리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김정현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K푸드 열풍이 최근에 분다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 식품이 수출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외교부에서 하고 있죠. 재외동포 재단에서 하는 그 한상대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식품을 취급하는 우리 한상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건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거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연구원이 1회부터 10회까지 식품 외식 산업 세미나를 주제해 가지고 10회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관을 시켜주고 저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띄었는데 그때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뭔가니 우리 식품이 이제 우리 식품 기업들도 굉장히 전 세계로 많이 파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과제를 준 게 뭔가니 우리 식품이 왜 유엔의 구조물자로 입찰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과제를 한번 제가 사실 한 15년 전부터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강 사장님 미국에 계시는데 북미 식품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연합회가 막강하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미 식품 산업 상인연합회들한테도 그런 과제를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CJ가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우리 식품산업이 좀 더 세계화되는데 좀 빠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철우 교수님께서 이번에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를 우리 연구원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외식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식품 산업과 외식 산업의 차이가 뭔가니 식품 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연구 과제도 굉장히 많고 선행 과제들도 많고. 근데 외식 산업은요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제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해외 한식 업체들을 컨설팅하기 시작한 게 19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협상을 맺고 난 것이 이제 92년인데 그 다음에 93년도에 심양 시정부를 컨설팅하러 저희가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간 게 해외 진출 첫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그 한식 세계와 함께 이제 다녔죠. 한식 세계 하기 전에 다녔는데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 있는 한식당이 다 어떤 거였어요? 생계형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식당들이 대다수였습니다. MB 정부 들어서 한식 세계화가 시작돼서 해외 진출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창기엔 대기업들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최근에 대기업이 진출한 한식당은 거의 전무합니다. 다 폐점을 하고 돌아왔어요. 대표적으로 CJ가 했던 비비고, 그 다음에 조태권 회장님 광주에서 온 가온, 두산에서 했던 뭐 수복성, 두산주가, 진로에서 했던 진로주가 다 폐점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 이제 과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뭔가니 K푸드 해외 진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식이 한국 식품의 구매력을 돋우거든요. 그래서 한식 세계화가 더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외식 산업이 발전돼야 할 이유가 사실 식품 산업보다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처가 식품 산업에서 외식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요처가 외식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외식 산업 발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니 미국은 이제 그래도 뭐 한식 뭐 K푸드 해가지고 조금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요 한식의 다이닝 레스토랑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셔서 백화점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나?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일본의 외식기업은 백화점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백화점들 보면 한식당 운영하는 거 기업형 한식당들이 들어간 건 거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도 거의 없고. 이제 사실은 우리 한식만 본다면 뭐 K푸드를 식품을 빼고 외식 산업으로만 국한한다고 하면 실제로 인근 국가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라는 건 여러분들 중국이나 일본. 미국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좀 진출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BBQ라든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뭔가니 우리 강 사장님, 미국에 계시는 강 사장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의 가장 난제가 뭔가니 첫째로는 인력의 부족이죠. 어떻게 우수 인력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원에서 윤은옥 부장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조사할 때 기존의 자료들을 사실은 AT나 뭐 한식진흥원이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 과제를 그런 거를 다 우리 연구원에서 제공했었습니다. 사실은 다. 저희는 전 세계를 발로 뛰어야 되니까 이게 각종 데이터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AT가 좀 만들어내고 한식진흥원이 만들어냈는데 보면 너무 소홀합니다. 너무 내용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 조금 더 그런 면을 녹아 담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더 깊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항상 발표할 때마다 저는 박 회장님한테 모두 쏙 빠져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발표를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과제에서는 우리 그 외식 산업이 외국에 진출한 한식의 케이스만 다루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외식 산업이 외국의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외식 산업이 어떻게 지금 나가 있고, 또 저는 왜 그걸 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이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 만들건 햄버거를 만들건 사실은 그 속에 한국 사람의 식품의 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은 외국의 음식이라도 한국의 혼이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다 그거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외식산업 전체를 다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수원 교수님, 그동안 참 의과대학에 계시면서 식품에 엄청난 그 임팩트를 주신 분이에요. 의과대학 교수면서 식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애착을 가지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최수환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소개 같아요. 제 말 들리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사실은 워낙 식량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제가 식품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제도가 한 20년 됐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 건강을 증강시킬 수 있다 해서 기능식품을 했는데, 이 안전한가 효과가 있는가 하는데 저는 이제 평가기관으로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뭐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아이디어도 없고 그러지는 하지만은 국소적으로 우리 손흥석 교수님하고 이유정 박사님이 하신 그런 것들에서 제가 잠깐 뭐 어떤 코멘트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흥석 교수님께서 말씀했었을 때, 뭐 세계화라든가 뭐 했을 때 뭐 그것도 기능성 같은 것을 올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저거 밀접하고, 또 면역력을 올리는 식품, 그러면 제가 면역 임상시험을 한 20개 정도 했어요. 지난 20년에 200~300개의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신동아 선생님이 연결돼서 뭐 고추장, 된장, 청국장, 그리고 한식에 대해서도 뭐 임상시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연결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 교수님이 해주셨던 것 중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방주사 맞아도 자꾸 돌파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면역력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면역력의 70%가 사실은 장에서 옵니다. 장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몸에서 피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예를 들어 별로 외부의 물질이 안 들어오지만 장을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차 관문이고 거기가 깨지면 건강을 잃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새 보면 임상시험 우리 드는 것이 장에 있는 미생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뭐 프로바이오틱스 요새는 보면은 뭐 인지기능에서부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식품들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굉장히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식품이 가장 발효식품이 발달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뭐 콩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원산지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기능식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으로 아마 해모힘인가요? 뭐 근데 그것이 당귀예요, 당귀. 당귀가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당귀를 중국에다 심으면 그 성분이 뭐 데쿠리신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게 보면은요, 그 참 재밌는데 우리 권태진 그 박사님도 뭐 그러실 텐데 농사 질 때 그 땅을 비료를 주는 것하고 퇴비를 주는 것이 달라요. 비옥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퇴비라는 것은 거기에 뭐 식물 같은 거, 이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썩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땅이 비옥해지면서 이게 수분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것, 거기 있는 미생물 같은 것도 이게 번져가지고서 이게 땅이 비옥해지는데 이게 흙하고 장하고 똑같아요. 장에서도 이게 섬유소가 있어야 돼. 섬유소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대장암이 막 세계 1위로 됐는데 이게 그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섬유소 같은 것이 옛날에 3, 40g까지 먹었는데 지금 1, 20g뿐에 안 먹었는데 그 섬유소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세계적인 식품 중에서 나물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아까 좀 하면 어쩔까. 그 한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2010년도, 2008년도에 이제 임상시험을 했었는데 그때 참 그 힘은 들었지만 결과는 뭐냐면은 이 고혈압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 하루에 한 5살 정도 먹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3개월간 한식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어요. 한식이 이제 뭔가에서부터 막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밥과 김치가 있고 국이 있고 뭐 나물 같은 것이 많은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했던 건 그때 고혈압 당뇨가 감소하고 약도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중요냐면 지금요 이런 생활습관 질환들이 그 우리나라가 지금 GDP 있잖아요. GDP 예 2000년도에 4%가 경상의료부였는데 2020년도는 얼마가 냐 8%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냐면 GDP의 2.5%, 0.4% 올려고 자주 국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보다 더 많은 것이 20년 사이에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고혈압, 당뇨, 비만, 암, 치매 이런 생활 습관 질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식품밖에 없는데 우리 전통적인 식품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송 교수님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정 박사님은 제가 번외하고 너무나 멀어서 별로 이제 그럴 거 없지만 개인적인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나라들은 ODA로 좀 4조 원 정도를 쓰는데 이 선진국에서는 뭐 자기 나라 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까 그 말하자면 그 제공도 한다고 그래요. 아까 박용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유엔에 그 저기 박형희 대표님이 말씀하셨구만. 왜 유엔에는 한국 식품이 구호물자로 안 들어가냐 그랬는데 이게 보면 식량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모자랄 때도 있지만 남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남는 것을 꼼꼼히 아까 돈으로 주는 거 우리나라는 ODA가 현금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우리 그 식품 같은 거 뭐 많이 나오면 농산물 같은 거 가공해서 준다든가 그래갖고는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우리 그 농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안정화돼 가지고서 그 식량 안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쪽 분야가 이렇게 아까 굉장히 국소적이라 전체적인 걸 볼 줄 모르고 제가 이제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손홍석 교수가 최 교수님을 꼭 한번 방문해서 조언을 더 듣고 자료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 교수, 우리 최 교수님 꼭 한번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박형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유엔의 그 구조품 목록에 들어가는 거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은 우리 이효정 박사님이나 권태진 박사님께서 좀 더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미국의 강석환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좀 이런 기회를 좀 주신 박용우 교수님하고 이철호 교수님한테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이게 너무 좋은 주제로 저도 이게 정말 배우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지금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는 식품 규정하고 이제 정책을 좀 전공을 했고요. 석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영국 테스코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해태 아메리카에서 이제 근무를 한 10년 정도 했고 이제 공장은 지금 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 특성상 이제 USDA 그 인스펙터가 상주를 하는 공장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식품 규정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대기업 컨설팅이나 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연구를 또 이제 그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스타일 교수라는 이제 법학자인데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한 그 아리글을 갖다가 에드가 알거 리서치라는 이제 그 세계 학자대 80명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조금만 조금 더 살을 조금 붙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식품 산업 세계화는 이제 한식의 이제 뭐 홍보도 마찬가지지만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선진화되는 식품 안전 문화하고 식량 안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푸드 시스템 그 관리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푸드 시스템 프레임 접근 방식이 체인별 이해관계자들이 뭐 해당 체인에서 요구되는 식품 안전 규정하고 식량 안보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시를 해서 이를 위한 뭐 새로운 정보나 자원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통합 식품 가버넌스 기능을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식품 가버넌스 운영을 위한 그 인프라가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어느 정도 구축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식품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를 좀 구현하기 위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성숙 단계에 좀 이르렀다고 봐요. 자, 아까 저기 윤 부장님이 굉장히 저 시대별 외식 산업 그 성장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들으면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90년도 이제 뭐 신자유주의 있고 뭐 WTO 가입하면서 올림픽 지나고 나서 90년도 이후부터 이제 그 IMF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태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식 세계화 산업 그 개념이 토대가 사실 그때 만들었다고 보고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식품 기업들은 거의 지사화 사업 해가지고 사실상 어떤 그 비즈니스 활동보다는 그 시장 조사 차원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저는 2000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 도매 이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아까 이제 그 1차, 2차를 구분을 주신 윤 부장님이 그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경우 식품 이제 그 공장을 이제 구축하는 그 단계로 좀 이제 좀 페이스가 좀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규정이라든지 식품 체계가 좀 그 요구되는 그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보통 수입, 통관, 뭐 라벨링 규정 뭐 이런 거에 구축이 제한이 있었으면은 2010년 이후, 그러니까 12년, 13년 아까 윤 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때부터는 현재 공장 구축을 위해서 대기업도 굉장히 지금 많이 고전을 한 거를 저는 옆에서 많이 봤어요. 현재도 지금 여러 대기업들하고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풀무원의 경우야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식품 그 공장을 구축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소견에서 이제 미국 식품 가버넌스 운용을 위한 그 인프라가 어느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가버넌스 지원을 위한 가버넌스 운영을 위한 그 예는 뭐 식품 안전을 위한 뭐 규정 가이드라든지 새로운 식품 정책 내용을 뭐 공유하는 문제부터 뭐 그 각 그 체인별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효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생산을 벌여주는 무슨 어글리푸드 같은 거에 뭐 사용 권장이라든지 보통 이제 시세 30에서 50% 정도 싸게 그 판매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뭐 해외 식품 기업에서 수행하는 여러 뭐 케이스 정보를 뭐 공유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마스사 같은 경우는 그 지속 가능한 그 포장지 솔루션 테스트하는 뭐 히로 프로젝트라는 걸 유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활용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식량 그 가버넌스에서 어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이제 포장지에 기재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행동을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까 그 이호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SDG 그 3번, 12번, 뭐 9번. 3번 내용이 뭐 이제 건강과 이제 그 웰빙으로 알고 있고 12번이 이제 그 의식 있는 소비주의,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이제 9번이 이제 산업 이노베이션, 뭐 이제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식품 그 가버넌스 조직에서 이제 뭐 정부, 기업,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춘 그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AT나 코트라하고도 사실 많이 그 미국에 있는 코트라하고도 많이 일을 하는데요. AT 센터하고도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해주는 그 싱가포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국에서 아시아 10개국에서 물건을 들어오는데 한국 제품을 이제 그 소싱해달라고 제가 지금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갖다가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이 AT 기능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지원 내역도 굉장히 풍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 다른 나라 그 아시아 뭐 태국이라든지 뭐 저 타이완 뭐 이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 내용들을 보면은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말씀 주신 사항들을 좀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미국의 여러 가지 푸드 가버넌스에 대한 내용 강조하셨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그래도 한국이 잘 됐다는 말씀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잠깐 예, 저희 또 다른 미팅 가야 되는데 네, 그 대표가 지금 그 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여기 좀 늦었지만 한 챕터를 맡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 주제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동안 계속 했는데 그런 평가는 좋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관련된 거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쓸 수가 있는지 닥터 스타이어하고 그 내용을 하나 제안을 하시고 끝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 말씀하시죠. 예, 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동부에 있는 저기 그 닥터 스타일 교수님이라고 법학 박사신데 교수님인데 이제 그분하고 책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식품 그러니까 푸드 시스템 가버넌스라는 내용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좀 실질적인 좀 액션 플랜 같은 겁니다. 그냥 좀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아까도 저 박 기장님하고 신 대표님도 좀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실제 미국에서 이제 외식 사업이나 이제 그 기업체가 활동을 하면 있어가지고 현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잘 몰라가지고서 이제 좀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 사업하고는 관련 없는데 아직 그 프랜차이즈 업체 측 이제 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는데 왜냐하면 센트럴 키친 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연락을 좀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뭐 이렇게 주마다 좀 법이 좀 다소 좀 상이해가지고 뉴욕은 좀 이제 벌금을 갖다 인포자는 방식인데 벌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점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패스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인스펙터 가서 이제 평가를 하면은 이제 바깥에다 써놓습니다. 저희 강 대표 미안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제목으로 하면 좋겠는가만 제안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시라니까. 예, 제목이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한국 식품 산업의 해외 시장
그 식품 시스템 가버넌스 운용이 뭐 이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박영규 교수님, 네, 네, 그 문제는 이제 좀 나중에 우리가 더 검토해 보시죠.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네. 예, 이어서 한정훈 박사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박사님은 지난해 우리 재단에서 수행한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에서 미국의 현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5개 과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이렇게 식량안보 간담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풀무원 푸드 USA에서 미래 신기술과 그 다음에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 그리고 셀룰라 컬처드 미트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그 연구하는 그래서 사업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글로벌 푸드 레귤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풀무원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 모든 레귤레이터리 컴플라이언스를 제가 최종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선 5개 주제 중에 제가 4번 과제와 5번 과제를 그렇게 제가 막 코멘트를 드릴 만한 그런 수준은 못 되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3번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식품 산업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이 4개가 있고 그 4개 공장이 다 FDA, USDA 다 인스펙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 사업 100% 중에 실제로 85%는 메인스트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소비자 계층을 위해서 미국 그로서리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85%의 사업이고요. 실제로 수입을 해서 교포 시장을 통해서 혹은 아시안 그로스를 통해서 가는 아시안 이트닉 채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아시안 채널로 가는 거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저희가 이거를 무슨 황금 비율로 내규로 나눠서 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의 세계화, 한국의 외식 산업의 세계화가 그 타겟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회사의 그 케이스를 쫓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5%는 백인, 15%는 아시안 및 한국 교포, 미국의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할 일이 지금 눈에 지금 뻔히 보이게 되죠. 그 85%를 어떻게 자꾸 우리가 거기서 사업화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지금 제가 제 의견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송 교수님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안의 내용에 해외 진출한 업체 사례에 대한 거가 이제 나왔는데요. 원래 사례라는 게 소개만 해갖고는 이렇게 좀 덜 교육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마다 특징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사례마다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사례가 성공한 사례냐 실패한 사례라는 거를 좀 채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야 이거 सक्세스 크라이테리아를 뭘로 잡을 거냐 이 사례를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답이 세 번째 윤부님 발표에서 살짝 나오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보시면 발표하신 것 중에 외식 산업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4가지인가 효과가 있었다. 뭐 하나는 뭐 고용 창출이고 뭐 브랜드 이미지 뭐에 뭐 매출 증진 이렇게 4가지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한국 식품 산업이 해외 진출했을 때도
비슷한 그 네 가지의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한번 잣대로 제안해 주는 건 어떤가? 즉, 한국 식품이 해외 진출하는 사례가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성공적인 채점의 기준판 정도는 전문가들 이렇게 뿌려놔주고 니들이 채점해봐라라고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윤 박사님이 해주신 그 네 가지의 그 효과를 한번 식품 산업에도 적용시켜서 채점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사례가 성공적이었냐 안 성공적이었나 앞으로 뭘 더 보강해야 되냐를 이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박사님 그 마지막 파트 3의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한식에 기여하면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연락 주시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배양육하고 대체육 뭐 이런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러한 동향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기술적 동향과 소비자 동향 아직 소비자는 얼마만큼 못 쫓아왔느냐 기술적 이런 거를 같이 가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셀룰라 컬처드 미트를 안보 문제랑 적용하는 거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사실 그건 장기 방법이거든요. 셀룰라 컬처드 미트가 안보까지 해결해 주려면 앞으로 몇십 년 더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50년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20, 30년 충분히 더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장기로 놓고 과제에서 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간단하게 다루시는 것도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한국 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동향 문제로 김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야말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 저희가 왜 저희 사업을 85대 15가 되었는지 그게 바로 소비자를 정확히 아이덴티파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누군지에 대한 거를 메인스트림이냐 아니면은 교포사이냐라는 거를 좀 갈라서 교포사이만 보고 하기 시작을 하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한테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같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해외 진출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현장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첫 번째가 법규고요. 두 번째가 물류 대란입니다. 뭐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상황이요. 그래서 법규, 국가별 법규가 틀림으로 인하여 국가 간 국가 내 식품의 교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는 알고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법규를 최종 담당하고 있는 사람 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없이 하셔서 곤란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게다가 거기다 물류대란까지 같이 겹쳐서요. 잘못하면 이거 보통 사람은 식품 수입을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이제는요. 충분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버틸 수 있으신 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냉장 컨테이너가 3,000불 이하였었던 게 지금 10,000불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 대 들어오는데 비용이요. 그래서 법규와 물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도 빼놓지 않고 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 부장님께서 외식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대 15라고 얘기했었던 자체가 과연 현지 시장의 규모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 한식 외식 산업이 과연 교포를 위한 게 그 바운더리의 끝이냐 아니면 일반 백인, 일반 미국인들 아니면 일반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한 걸 바운더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의 특성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영향에 대한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원래 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식품에 일반 가정에서 식품으로 소비하는 비용이 한 13%, 14% 수입에 그 정도로 소비를 해요. 일반적으로 평균 미국의 경우에요. 평균 미국은요. 그래서 그 절반 정도가 외식 산업으로 소비를 하고 나가서 사 먹는 데는 뜻이죠. 절반 정도는 그로서리를 사서 자기가 집에서 먹는 식자재를 사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일반 미국 가정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중간에 팬데믹 기간 중에는 당연히 외식을 못했으니까 나가서 그로서리 시장을 봐오는데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점점 말기로 가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문화로 적합되면서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되면서 급격하게 외식이 차지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이 그로서리에서 사 먹는 비용보다 훨씬 더 포션이 좀 많아진 건 또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현상을 보면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무지무지하게 올랐고 물가 상승과 그리고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지원금 문제로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아주 물가가 한꺼번에 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돈 갖고 외식을 하기에 버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몇 달 전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아마도 그로서리 사는 걸로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식당들도 식자재를 사야 되고 일반 가정도 식자재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외식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좀 더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상승을 과연 얼마만큼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얼마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어떤 것인가 얘기할 때 보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외식 산업이나 뭐 이런 소비 형태가 변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이제 내용에 좀 포함시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였었고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특히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좋은 참고되는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한 박사님하고 좀 자주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더 자세한 자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과제 손홍석 교수님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한식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어떤 것이 한국의 강점이고 어떤 것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제의 제목이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김정현 이사님은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이 나왔지만 식품 산업이 ODA에 참여한 사례, 각 산업체에서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을 포함해서 개발도상국 지원 사례하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은옥 부장님도 제3과제에서 마찬가지지만 외식산업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지원이 있었다면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었다면 그런 것의 사례를 쓰고 확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효정 박사님은 뭐 새로운 자료,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그 ODA 사업에 식품이나 외식산업이 어떻게 참여할 거며 또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리고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지금 이 연구의 전체적인 그 목적이 우리가 식품산업, 외식산업이 개발도상국의 식품 영양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농업 분야라든가 일반적인 식량 분야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했지만 식품 외식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했으면 좋겠다. 권태정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그 참여 방안 또 확대 방안, 식품 산업이 북한에 최근에 지금 많이 식품 산업으로 강조가 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그 식품 산업의 기여, 또 식품 산업의 현황, 북한의 식품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의견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박현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특별히 할 말씀은 없고요. 오늘 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장시간 동안 토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참 좋은 그 토론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던 이 간담회 목적이 오늘 아주 기대 이상으로 좋은 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5분의 연구자분들께서 앞으로 보고서를 쓰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또 이렇게 방향을 맞춰갔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생각은 이 발표회를 5월 달에 하는 식품의 날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정현 이사님, 협회에서 지금 식품의 날을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현 이사님. 저희가 식품안전부에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원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식품안전의 날 행사의 하나로 오늘 이 과제가 식량안보 세미나로 발표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식품산업협회가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세미나가 식품안전의 날의 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뭐 대면 발표든 오늘같이 이런 비대면 발표든 다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때를 맞춰서 세미나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은 우리가 오늘처럼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제 생각은 6월 중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주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번 하는 것처럼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단행본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 식품 산업의 뭐 세계화 비전이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양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남기고 또 거기에서 발췌해 가지고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에 구애받지 마시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때까지 매스컴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순대로 많은 자료를 모아주시면 우리가 재단 홈페이지에 전부 올릴 수 있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간담회 아주 성공적으로 참 유익한 또 앞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사항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23차 식량안보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